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령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52회 방송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것저것 팟캐스트에서 다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또 뭔가 새해 정초부터 재미난 이슈가 나와서 급하게 에피소드를 통해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팟캐스트에서 예전에 따로 다룬 에피소드들 중에서 9회 아디오스 공인인증서, 사설인증 춘추 전국시대, 그리고 21회 22회 때 로그4j 보안 취약점 사태, 위기와 기회, 이 시리즈에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군에서 이슈가 된 보안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안 분야가 개발자랑 가까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거리가 조금 있는 경우가 많은 분야고요. 그쪽 개발을 같이 하는 분들이라면 또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제 경우는 전공할 때 관련 과목을 좀 수강해봤고 주변에 보안 쪽에 계신 분들도 좀 있지만 저 자신은 개발자로 일하면서 약간 옆에서 슬쩍 쳐다보는 느낌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지는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분이 한국 온라인 보안, 특히 금융권 쪽 온라인 보안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 이야기를 블로그에 게재했는데요. 문제는 이분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독일에 계신 외국인 개발자세요. 이분 이름은 블라드미르 팔란트이고요. 애드블록 플러스의 코파운더이자 CTO로 지금 일하고 계신 걸로 나옵니다. 보안 분야 쪽에서는 좀 유명하신 프로그래머이고요. 팔란트.info라는 블로그에서 2003년부터 보안과 관련된 여러가지 글들을 포스팅하고 계셨는데요. 지난 2023년 1월 2일에 새해 하루 바로 다음 날이네요. 1월 2일에 사우스 코리아즈 온라인 시큐리티 데드엔드, 번역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한국의 온라인 보안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올리셨고요. 지금 업계 내에서는 이 소식으로 꽤 뜨거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글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온라인 커뮤니티 몇 곳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요. 저는 지인분이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의 링크로 보여주셔서 봤습니다. 이틀 후 1월 4일에 번역글이 등록돼서 원문에 링크가 들어갔고요. 오늘 실제 뉴스 기사에도 좀 뜨고 있는 중입니다. 원 블로그글 라이센스 상으로는요, 일단 내용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긴 하지만 블라드미르 원 저자분과 번역을 해주신 김우진 님께도 이 내용을 팟캐스트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블라드미르가 쓴 원글에 대한 주소와 김우진 님께서 번역해주신 내용의 링크를 에피소드 소개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한번 찾아가셔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용이 허가되는 라이센스 여부와 상관없이 친절하게 사용을 허락해주시고 답변 주신 블라드미르와 김우진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존형 개발자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팟빵, 플로우, 그리고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된 의견과 질문은 방송 플랫폼별 댓글 혹은 방송 소개에 명시된 이메일이나 링크트리에 등록된 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일에 블라드미르 팔란트가 포스팅한 사우스 코리아즈 온라인 시큐리티 데드엔드의 내용을 김우진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한국의 온라인 보안으로 번역해 주셨고, 저는 이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문과 번역문에 대한 링크는 에피소드 소개글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뉴스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한국 온라인 보안. 지난 9월 저는 비정상적으로 사용자가 많은 한국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가 거의 없어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보안 문제로 가득하며 보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광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아주 특별한 보안 애플리케이션 환경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른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했고, 이전에 처음으로 조사했던 애플리케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심각한 보안 문제 및 개인정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의 거의 모든 컴퓨터에 설치되어 인터넷 뱅킹이나 정부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각각의 단점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고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요약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은 지금 보안상 아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최대한 빨리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자, 원저자분은 이렇게 서두를 떼고 나서 목차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첫 번째, 역사적 개요. 두 번째, 현재 상황. 세 번째, 소프트웨어 품질. 네 번째, 은닉을 통한 보안. 다섯 번째, 설명 시도. 여섯 번째, 막다른 골목으로부터 벗어나기. 일곱 번째, 이후 공개 일정. 이렇게고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대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적 개요. 종종 저는 한국이 아주 특별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주제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설명하는 위키피디아 항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1990년대 미국의 강력한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자체 암호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거 업계에서 유명한 이야기죠. 저도 교수님께 들었었는데요. 암호화 기술 관련해서 미국이 굉장히 폐쇄적인 시대가 있었고 한국은 보안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암호화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IT 산업과 소프트웨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 자체를 마련하는 게 엄청 시급했던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시절에 국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나왔던 것 자체는 꽤나 쓸만한 수준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수준이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를 제가 9회 에피소드에서 공인인증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다뤘었죠.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미국의 강력한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자체 암호화 솔루션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나온 보안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출 제한이 해제된 후에도 한국은 SSL 위에 자체 보안 레이어를 계속해서 추가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한 액티브엑스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했으며 한국에서 다른 브라우저 채택을 심각하게 방해했습니다. 오케이, 나왔군요. 한국 내에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암호화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미국 보안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생겼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근데 사실 불신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싫었던 거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구실이 되기도 좋았죠. 우리나라의 우리의 기술로 한참 유행했던 신토부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하지만 또 아이러니한 건 그런 뒷배경이 있었지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액티브엑스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만 보자면요. 미국에 정책이 미워서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게 되는 걸로 흘러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자바스크립트 관련 에피소드 때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이 당시에는요, 사실상 가장 베스트한 선택은 아니었겠지만 그나마 그 나름대로는 납득 가능하고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 에피소드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쯤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90% 이상이었다고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뒤집힐 줄 알았겠어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상으로 보자면 억울하다라고까지 말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할 말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대중운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 훨씬 지나서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솔루션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마이크로소프트 브라우저에서 액티브엑스에 가장 가까운 NPAPI 플러그인 형태였습니다. 또한 NPAPI 플러그인보다 훨씬 단순한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도 있었습니다. 현재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는 브라우저에 접근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신 채널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런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웹사이트와 통신하는 로컬 웹서버를 실행합니다. 이 말은 결국 원래 액티브엑스처럼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혹처럼 남아서 익스플로러를 통해서만 은행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선 벗어났지만 결국 금융권이나 정부 웹사이트와 따로 통신하는 작은 로컬 서버가 하나 내 컴퓨터에 깔린다라는 이야기인 건데요. 근데 이렇게 풀어 써서 보면 좀 겁나긴 합니다. 그리고 좀 뒤에 블라드미르가 이야기하지만 이미 충분히 웹상에서 가능하지만 굳이 다른 통신 경로를 뚫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인터넷 와이파이가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공유기를 덕지덕지 여러 개 더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보안을 위해서라는 거죠.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도 알 수 없는. 여기까지가 역사적 상황이고요. 이제 현재 상황이라고 칭해지는 내용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 오늘날 일반적인 한국의 인터넷 뱅킹 웹사이트는 로그인 전에 보안 애플리케이션 5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진짜 뭐랄까 부끄럽군요. 이 애플리케이션 동물원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더 설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동물원이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리고 웹사이트마다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 세트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적인 컴퓨터는 아마도 웹 그 자체를 사용하기 위해 대여섯 개의 서로 다른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겁니다. 그렇죠.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공인인증 에피소드 때도 말씀드렸던 사설 인증이 풀리면서 그나마 좀 풀린 거긴 하지만 그게 기존 인증 방식이나 보안 프로그램을 없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화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블라드미르가 지적한 각각의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지적과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이런 애플리케이션 각각은 웹사이트에서 설치해야 하는 SDK와 함께 제공되며 대여섯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한국 인터넷 뱅킹 웹사이트는 로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애플리케이션 대부분은 중앙 집중식 다운로드 서버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업데이트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은행으로 완전히 떠넘겨져 있습니다. 예상대로 정확하게 동작합니다. 단순히 사용성만 보면 이들 중 일부는 몇 년 전에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것에서 통신을 위해 로컬 웹서버를 사용하는 형태로 기술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몇몇 은행은 여전히 오래된 버전을 배포하고 동작하기를 기대하며 다른 은행은 새 버전을 사용합니다.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은행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은행과 사용자는 함께 불평합니다. 당연히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웹사이트 역시 표적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다운로드 서버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은 악성 코드 배포를 위해 보안 애플리케이션 배포 서버 일부를 공격했습니다.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언급된 건요, 세계적으로도 꽤 알려진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해커 그룹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 해커 그룹 쪽에서 뭐 이래저래 피해를 준 게 많아서 요 내용은 위키피디아에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좀 간단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제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블라드미르가 지적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온라인 보안 상황은 웹사이트를 통해 설치해야 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비롯한 몇몇 프로그램들이 덕지덕지 붙게 되고 로딩 속도 자체가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지적한 내용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각자 다 다른 프로그램인데 은행에서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있다라는 것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만든 회사에서 보안적인 부분을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버전의 프로그램을 내려받기만 하는 걸 은행에서 하고 있다 보면 은행에 다운로드를 하는 사이트 자체가 해킹 표적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은행에서 직접 제공하는 게 보안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좀 더 세게 말했습니다. 비현실적이다 라고 했죠. 블라드미르가 말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배포 웹사이트 자체가 공격 표적이 된다라는 건데, 몇 년 전에 북한 라자루스 그룹의 악성 코드 배포를 위해 보안 애플리케이션 배포 서버를 공격했다라는 건 이건 아마 2년쯤 전에 베라포트 악용 사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베라포트라는 것 자체가 보안 솔루션들을 배포하기 위한 작용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공격이 노출이 돼서 이 프로그램을 빨리 업데이트 하라 라고 한번 기사가 나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아마 그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는 걸 한 곳에 모아두고 오픈해 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라는 걸로도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으로 묘사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여러 보안 애플리케이션의 구현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문제 각각을 살펴보겠지만 몇몇 경향이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국가 전체의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제작사는 훨씬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최신 기술보다 수십 년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일부는 C++가 아닌 C로 작성됩니다. 이는 로우레벨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하드웨어와 가까운 곳에서 동작하는 코드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복잡한 방식으로 웹사이트와 상호작용하는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C의 메모리 관리에 대한 수동 접근 방식은 버퍼 오버플로우와 같은 악용할 수 있는 메모리 안전 문제의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C에서 이를 피하려면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버그는 제 조사에 초점이 아니었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이들의 개발자가 메모리 안전 문제를 피하는데 경험이 많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최신 컴파일러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보안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애플리케이션은 최신 컴파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약 15년 전에 출시된 비주얼 스튜디오에 의존합니다. 이건 뭐랄까, 이건 다른 역사적인 배경이나 시대적 상황은 다 대쳐두고요. 이건 진짜 할 말 없을 것 같네요. 결국 예전에 제가 다뤘던 로그4j 문제나 사용 기술 버전업에 둔감한 그 특성 그대로인 거잖아요. 또 읽어볼게요. 그리고 ASLR,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미제이션 이나 DEP, 데이터 익스큐션 프리벤션처럼 고대의 컴파일러가 지원하는 기본적인 보안 메커니즘도 비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순수한 보안 혜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10년 이상 된 라이브러리입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여러 개선사항과 보안 수정사항이 포함된 50회 이상의 릴리즈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애플리케이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옆에 어려운 단어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고대의 컴파일러, 고대라는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고대의
아주 옛날 예정의 컴파일러가 지원하는 기본 보안조차,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이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대의 컴파일러를 쓰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서 지원하고 있는 기본 보안, 그거조차도 잘 동작 안 한다는 의미 같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10년 엄청난데요. 그동안에 50번의 릴리즈가 있었지만, 버전업이 됐지만 그 버전업 된 걸 적용 안 했다라는 거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몇십 번, 몇백 번 릴리즈가 몇 번이나 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업데이트 자체를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거라서 이건 진짜 좀 부끄럽다. 좀.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은닉을 통한 보안. 읽어볼게요. 은닉을 통한 보안. 한국의 보안 애플리케이션 모두가 암호화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놀랍게도 여기에 서투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암호화는 알고리즘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할 수 없는 공격자에 대해서만 보호하는 단순한 난독화 수준입니다. 제가 발견한 다른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알고리즘 파라미터에 의해 완전히 암호화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주요 문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투명성이 거의 없고 은닉을 통한 보안만 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실제 공격자를 저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성공적인 공격 사례를 확인하지 못한 것뿐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블라디미르가 말한 대로라면 이분이 분석한 한국의 보안 애플리케이션은 암호화와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막는 형태로 난독화를 했다 정도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남들이 우리 보안 제품을 따라서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주요한 문제로 보는 듯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인데요. 밥그릇은 중요하죠. 밥그릇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긴 한데, 애초에 구멍난 밥그릇이었다라는 뜻인 거군요. 이게 결국은 금융권이나 정부 쪽이면 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결국 내수시장 위주로 돌아가는 형태로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쟁자가 생길 여지를 없애는 형태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의 보안이 실제 공격자, 해커를 막아내는 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공격된 사례 자체가 없는지 알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좀 세게 표현하자면 껍데기뿐이라는 느낌으로 들려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 애플리케이션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방지하기 위해 런타임에 디크립트 소프트웨어 보호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런타임에 x64DBG로 프로세서에 연결해 스킬라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디스어셈블러에 연결할 수 있는 디크립트된 exe, DLL 파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거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스킬라 플러그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메모리 덤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면 메모리상에 떠있는 프로세스 그 자체 내용을 다 긁어와서 파일로 얻어내오는 거죠. 이건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문장의 뉘앙스로 봐서는 이거 자체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막을 수 있는 일종의 방편은 그나마 쓰고 있다라는 얘기 같아요. 뒤에 더 읽어볼게요. 디버거가 연결되면 애플리케이션을 즉시 종료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도하기도 합니다. 두 메커니즘 모두 보안 위협을 완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동작을 은닉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얘기하는 한국 보안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는, 여기서 지적하는 문제는 한국의 보안 애플리케이션들이 남들이 자사 제품을, 자기네 회사 제품을 뺏겨서 만들지 못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실제 보안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블라디미르가 의심하고 있는 건 이건 제대로 된 보안 프로그램은 아니고 대부분의 제품들은 자기 제품들을 따라서 만들지 못하게 하는 형태로만 안의 내부를 은닉하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숨기고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보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와, 이거 내용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은닉을 통한 보안이었고요. 이제는 설명 시도 읽어보겠습니다. 설명 시도.
여기서 주요 문제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고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이 보안 애플리케이션의 고객은 은행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아니죠. 돈 주고 자기네 애플리케이션을 사주는 은행이 고객이죠. 다시 읽어볼게요. 여기서 주요 문제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의 고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은 아마도 사용자들의 안전이지만 실제 고객은 은행입니다. 사용자들은 애플리케이션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모두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은 책임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전곡을 제대로 찌르는 느낌이네요. 정확하게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찝으신 것 같아요. 진짜 전문가이시긴 하군요. 이걸 혼자 힘으로 프로그램을 다 분석하고 취약점을 알아내시고 한 나라 안에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다 하신 거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해킹으로 돈을 잃어버리면 은행의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모든 중요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은행의 잘못일 수 없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거는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그러니까 이 금융사고의 원인은 개인 사용자인 네가 원인인 거다. 우리는 보안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의 사고 금액은 우리가 좀 챙겨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전에도 몇 번 이런 비슷한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쪽에서. 더 읽어볼게요. 이는 가짜 보안 애플리케이션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들 대부분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심지어 문제를 상당히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보안상 의미 있는 기능이 있다면 최신 웹브라우저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완벽하게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발자 입장에선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는 느낌입니다. 요즘에 좀 그래도 많이 풀리고 있는 중이지만 해외 송금이나 결제 서비스, 페이팔 같은 거나 아마존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한국처럼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별도 설치하거나 해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웹브라우저들에서는 충분히 보안적인 대응을 안전하게 하면서도 기능 수행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미 그게 가능한 시대에 있는 상황인데도 굳이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들어간다. 그걸 블라디미르는 여러가지 보안 프로그램의 상황과 한국에서의 상황을 빗대어 봤을 때 한국의 은행들이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우리는 제대로 보안에 대해 충분히 신경 쓰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가짜 보안 애플리케이션 시장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러나 은행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한 이 중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계속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행동은 애플리케이션이 의미 있는 동작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가치 때문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제작사는 당연히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애플리케이션 보안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행이 사용하게 될 기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주목할 만한 노력 없이 그저 돈을 사용해 보안을 얻는 방법입니다. 앞에 제가 이해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행이 이런 빈약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구하는 것이 그 애플리케이션의 진짜 보안성 있는 동작을 기대해서라기보다는 은행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보안 애플리케이션 회사가 이런 이해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애플리케이션들은 은행이 원하는 형태로만 발전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보안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보다 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에게 강제로 쓰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애플리케이션을 커스터마이징하고 큰 보안 기술적 노력 없이 그냥 돈 주고 사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형태로 블라디미르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네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시도한 후에 마지막 차례로 막다른 골목으로부터 벗어나기에 대해 읽어보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부터 벗어나기. 불행하게도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적어서 그들이 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발견한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 제작사에게 사용자를 보호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황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모두 고치면 더 이상 판매할 제품이 없을 것입니다. 핵심이군요. 블라디미르가 얘기하는 기술적인 부분의 핵심은 이 문제를 모두 고치면, 모두 해결하면 한국의 보안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왜냐면 웹브라우저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따로 설치할 필요가 애초에 없는 거니까요. 만약에 블라디미르가 이야기한 이 상황이 정말 모두가 다 사실이라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해프닝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이건 굉장히 크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상적인 결과는 한국의 특수한 보안 상황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보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확실한 입법 조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다시 선택권을 주고 기본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강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건 저도 읽는 내내 느꼈던 건데요. 여기서 말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자체적으로 정화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어마어마한 영역의 사업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것에 대한 기술적 부채와 여파를 은행이 직접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될 거고요. 이거는 법적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이 얘기가 단순히 어떤 한국의 금융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로 시작되는 듯 하다가 한국 내의 정치나 정책, 법 쪽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는 얘기라서 제가 이 이상은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 조심해야겠어요. 자, 이후 공개 일정도 블라디미르가 적어뒀는데요. 읽어볼게요. 이후 공개 일정. 보안 문제를 보고하면 제작사는 일반적으로 90일 안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감일이 끝나면 제 연구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될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이 블로그의 RSS 피드를 구독하거나 예정된 일정에 제 블로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날짜는 2023년 1월 9일, 며칠 뒤에 한번 나올 거고요. 2023년 1월 23일에 한번 또 나올 거고요. 2023년 3월 26일에 한번 이 내용들에 대해 결과가 또 나올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블라디미르가 이미 한국 보안 애플리케이션 회사에 너희 어떤 취약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이미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로그4j 때 알리바바의 최은자오진이 아파치 재단에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네요. 여기서는 블라디미르가 한국의 은행 보안 애플리케이션 업체 쪽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이미 컨택을 했고 너희 이런 거 문제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둔 상태고, 그 애플리케이션 업체는 90일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나 봅니다. 마감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준다고 하는군요. 이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기준 2-3일 정도밖에 안 된 이야기지만 IT 업계 쪽과 소프트웨어 업계 그리고 금융권 및 보안 업계에서는 쉬쉬하고 있긴 하지만 들썩들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소프트웨어 기술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케이스가 잘 없죠. 참 옆에서 보고 있기만 해도 제가 다 흥분되고 궁금해집니다. 내용을 읽다 보니 더 재미난 것 같고요. 정말로 이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블라디미르 쪽에는 제가 내용을 팟캐스트로 계속 공유하겠다라는 말을 해둔 상태고요. 허락도 받아둔 상태니까 좀 주시를 하면서 어떻게 돼가는지 간단하게라도 팟캐스트에 공유를 짧게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네요. 아무튼 새해 초부터 매우 흥미롭고 또 따지고 보면 매우 심각한
기술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급하게 에피소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좀 급해 보여서 제가 블라디미르 분 쪽과 번역해 주신 김우진 님 쪽 콘텐츠만 보고 제가 사전 조사 없이 바로 에피소드를 제작한 거여서 만약에 좀 내용이 부정확했거나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제가 잘못 파악한 거니까요. 원문을 올려주신 블라디미르 분과 번역을 해주신 김우진 님 쪽으로 비난의 화살이 향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정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이긴 하지만 번역 링크도 있고요. 구글 번역으로 봐도 웬만큼 잘 나오니까 한 번 정도는 가서 무슨 일인가 보시면 또 어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급하게 시작했듯이 또 급하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